네, 국물 없는 기자회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국물 없는 기자회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게 불과 몇 분 전인 것 같은데 벌써 일주일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한 번만 더 박수 치면 올해가 끝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12월 20일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고요. 올 크리스마스 계획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네. 젊었을 때는 크리스마스 그게 뭔데 이러기도 하고 굉장히 바쁘게 눈썹이 휘날리도록 열심히 일하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가족이 보이고 친구가 보이고 오래된 친구를 또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좋아했던 여자애들 떠올리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그렇게 또 가져가고요? 가족하고 얘기하면 안 돼요. 친구들하고 모여서 네. 아들하고 꽤나 허물없이 잘 지내는 아들한테 그 얘기할 수 있어요. 아들한테 희망을 주는 거지. 야, 아빠도 막 연애사가 있었어. 너라고 희망을 갖지 말라는. 그랬을 때 산이의 반응은 어떨까요? 우리 큰아들 네네. 벌써 총각이 다 됐습니다. 나이는 아직 중학교 2학년 정도인데 총각이죠, 그러면. 키가 거의 아버지. 아, 정말요? 네. 오, 네. 여드름도 나고 방에 들어가면 이 총각 냄새가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좀 앳됐던 걸로 그럼 기억하는데. 그 예전에 김용민 이사장하고 지역에 어디 같이 그렇지. 토크쇼 하러 갈 때 예전에. 산이가 KTX 타고 같이 갔거든. 네. 그때 정말 귀여웠습니다. 지금 보면 징그러울 것 같아요. 네. 너무 크면 징그러워. 그래요. 하여튼 그 아이도 벌써 다 컸고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때 반에 네네. 장기자랑으로 나가가지고 박정희 유경수의 육박전을 막 얘기하면서 아이들한테 웃음을 유도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네. 네, 정말 몇 년생이죠? 2007년생입니다. 2007년생이 학급에서 육박전으로 만담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얘기를 난 가르쳐 준 적이 없거든요. 네.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데 태어날 때가요. 그리고 또 이제 예전에 막말로 내가 막 공격 당할 때 굉장히 괴로워했었거든요. 그럼 왜냐면 괴로운 이유는 다른 게 아니야. 나 혼자 그런 욕 먹는 거야. 늘상 있는 일인데 이제 애들이 다 커가지고 나름대로 다 스마트폰을 갖고 이러다 볼 텐데 아버지의 그 허물을 이렇게 접하는 아이들의 마음은 어떨까 굉장히 괴로웠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할 때 아들이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딴 거 갖고 그러세요. 언론이 지금 다 썩었는데 아빠가 거기에 왜 휘둘리시냐고 이러는데 네. 쇠망치로 맞은 것 같은 그런. 아니 그 정도 되면 네. 한국 미디어 비평계의 거목으로 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친구 대단한 친구예요. 네.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아빠처럼 공부를 못해. 그거랑 유튜브 시대야. 그거랑 상관없어. 근데 그 한국 사회에서 이런 언론에서 뭘 하겠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공부는 좀 기초적인 학력은 좀 갖춰줘야지.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고 이런 시사에만 눈을 뜨다 보면은 이제 산이 때는 이제 덕후가 그럼 시대. 덕후가 존중받는 시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제 아들 얘기를 너무 죄송합니다. 한 2년 뒤 정도면은 여기 이제 산이랑 같이 방송을 하시겠네요. 그래요. 지금 성대모사도 아주 잘해요. 네. 제가 잘 못하는 이재명 후보 성대모사 정말요? 너무너무 잘해 진짜. 그 어떤 보이스 탤런트들보다도 이재명 후보를 똑같이. 그럼 왜 활용을 안 합니까? 예? 왜 활용을 안 합니까? 돈을 달라고 하죠. 정말 프로의식이 절저하구만. 네. 잠시 후 안양스마트 금기념 특별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프로모션 자율주행 셔틀입니다. 이번 달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모션 제품들입니다.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렛츠고! 자, 민동기 기자님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그 전에 네. JTBC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네네네네. KBS는 거의 1%대에서 떴는데 이제 오차범위 안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살짝 밀리는 건데 JTBC 여론조사를 보니까 말이죠. 37.9 대 33.5 이재명 후보가 골든 크로스를 해서 1등을 했습니다. 네, 이 변동폭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네. 그리고 당선 가능성은 이재명 후보가 44.8, 윤석열 후보가 36.9. 아이고, 당선 가능성.
세대별 지지율을 보면은 20대에서 윤석열이 22.4, 이재명이 19.5 붙었는데 그래도 이재명은 크게 올랐죠. 오르고 네, 한 그렇죠. 윤석열은 10% 좀 크게 빠지고 이런 양상인데 오늘 신지혜 사건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신지혜 그 얘기를 잠깐 하려고 했는데 아니 뭐 어느 정도 한국 언론의 미디어의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사건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보도가 쏟아졌고요. 그리고 시시콜콜한 보도가 다 많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저는 신지혜 전 서울시장 후보 혹은 네. 뭐 지금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신지혜 부위원장이 뭐 그럴 만한 어떤 가치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너무 언론이 지금 네. 많은 보도를 해주고 있다. 혹시 그 근저에는 네. 저희 뇌피셜이긴 합니다만 네.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의혹을 갖다가 없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거 충분히 의도적으로 지금 언론들 미디어 보수 언론들이라든가 기성 언론들이 좀 띄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재 후보가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는 게 적절하냐 안 적절하냐 이거를 비판하는 거라면 이해를 하겠어. 근데 그런 보도가 아니라 뭐 이준석하고 뭐 계속 이런 식으로만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뭔가 의도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언론이 보도해 준다고 이 분위기에 또 말리면 안 되겠죠. 민주당이 내일 김건희와 관련해서 한 건 또 터뜨릴 예정입니다. 이게 뭐 화수분처럼 지금 계속 쏟아지는 형국인데다가 지금 이건 좀 빙산의 일각이에요. 이게 진짜 대응이 너무 아마추어했던 게 이거를 진실 공방으로 끌어들여 버리니까 계속 새로운 사실 나올 수밖에 없죠. 계속 또 부인하고 있고. 네. 아니 뭐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는 그냥 초장부터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아주 넙죽 엎드리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그 흐름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손절이 되거든요. 근데 이 김건희는 지금 내가 사실 관계를 떠나서 사과한다. 이러고 넘어가고 있어요. 아니 사실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잘못한 게 있으면 머리를 숙이고 사죄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과정이 생략이 됐다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왜냐? 일단 검사 집단 출신 게다가 또 지금 대선 후보로 나섰단 말이에요. 검사나 판사는 절대 무오류 사고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는 순간 특히 그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모든 기반이 다 허물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오리발을 내미는 거죠. 근데 오리발을 내밀다 보면은 이게 또 선거법 250조 후보자가 당선을 위해서 뻥을 치면 또 이게 처벌이 됩니다. 그렇죠. 네, 아주 심각한 범죄가 되는 거예요.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 이걸로 또 엮일 수가 있으니까 그냥 뭐 사실관계를 떠나서 사과드린다. 요 드림만 계속하고 있는 거야. 네. 그럼 이게 뭐 정말 화장실 갔는데 뒤처리도 안 하고 나온 것 같은 그런.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 진실 공방은 이어질 수밖에 없고 내일 민주당에서 김건희 건 관련해서 또 하나가 터진다. 아까 그 박시영 TV에서 얘기 나왔죠. 네. 근데 뭔가 터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이라든가 이런 쪽의 대응은 여전히 어수선할 것 같아요. 오리발이겠지 뭐 오리발이겠지. 근데 오리발인 게 아니라 오늘 기류가 약간 달라진 게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털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문제, 김건희 씨와 관련된 문제를 오래 끌고 갈수록 이거는 정말 악재라는 거를 김종인 위원장은 아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SBS 나가서 인터뷰하면서 네거티브 하지 말자, 뭐 민주당에 고소한 것도 취하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등등을 했어요. 뭐 그러니까 네거티브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러는 게 김건희 씨 관련된 이런 얘기를 이제 더 이상 안 끌고 가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윤석열 후보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윤석열이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렇죠. 수긍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오류의 신화를 깨고 싶지 않은 거야. 무오류가 되는 순간 자기의 모든 그동안의 뭐 조국 일가를 그야말로 일망타진하듯이 그렇게 괴멸하듯이 했던 모든 그 정당성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또 되치기를 당할 수 있다. 사법적으로 되치기를 당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김종인은 다 털고 가자. 아마 이럴 거야. 네. 근데 윤석열은 받기 힘들지. 실제로 오늘 조수진 최고위원하고 이준석 대표랑 고성이 오갔잖아요. 그 고성이 오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가 메시지를 전해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수진 최고위원이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그 메시지를 읽었는데 한마디로 김건희 씨 관련된 의혹에 있어서 국민의힘 그런 의원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대응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약간의 서운함이 있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선대위 회의 때 고성이 났어요. 네. 큰 소리가 났어. 이준석이 포문을 열었어요. 김건희 씨 대응 기조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하게 해달라. 우회적으로 민주당을 공격할지 사과를 받을 건지 명확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권성동이 그런 얘기를 왜 여기서 하나. 이야기가 새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왜냐면 이제 밖에는 새 나가긴 했네. 거기서 새 나갈 수 있다. 거기서 새 나갔어. 그렇지. 거기다 김도읍이 여기서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나.
권성동하고 김도읍이 다 검사 출신 아닙니까? 맞아요. 네. 이 사람들은 이거를 뭉치기 전략으로 가서 나중에는 흐지부지 되는 걸 바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사 세계에서 무오류의 신화 이거를 관찰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네. 그랬더니 조수진이 이때 윤석열의 입장문을 대독합니다. 그랬더니 아내의 사과는 후보 몫이다. 다만 당내 의원들이 왜 도와주지 않는가 섭섭하다. 지금 자기 부인이 그야말로 포격을 맞고 있는데 집중 포화를 맞고 있는데 당 의원들이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유감을 표시했다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김도읍이 당에서 뭘 안 도와주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대. 김도읍이. 이준석은 나 참 이준석은 공보단장인 조수진은 공보단장이 뭡니까? 언론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홍보와 공보는 다릅니다. 그렇죠. 네. 홍보는 말 그대로 후보를 홍보하는 그런 일이라면 공보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예요. 이런 이슈가 터졌을 때 대응해야 되는 게 공보팀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사에다가 전화해가지고 네. 혹은 뭐 만나가지고 이런 보도 자꾸 나가면 안 좋다라면서 뭐 입을 닫게 한다든지 이런 건 좀 보도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또 이렇게 입을 열게 만든다든지 그 일이 사실 공보 쪽에서 할 일인데 공보단장인 조수진 이준석이 말하는 겁니다. 공보단장인 조수진은 쿠키 뉴스에서 계속 윤석열 비판 보도가 나오는데 그거나 한번 막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 빡치는 거지.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매긴 거죠. 그렇지. 네. 그랬더니 조수진이 내가 왜 당신 말을 듣느냐. 내가 왜 이준석 말을 듣느냐. 나는 후보 지시만 듣는다라고 하니까 이준석이 빡쳐가지고 나가버렸어. 책상 치고. 그렇지만 아주 요즘 볼만합니다. 아주 볼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이 아까 박시영 TV에서도 박시영 대표가 살짝 얘기했는데 민주당이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의혹을 내일 뭐 터트린다는 얘기가 계속 돌아요. 오늘 돌았거든요. 재산관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재산관계. 그게 지금 국민의힘이 어떤 사안이라든가 의혹이 불거졌을 때 이게 단일대로 대응을 못해요 지금. 한마디로 지금 대표 따로 공보팀 따로 김종인 위원장 따로 뭐 이러고 있어요 지금 후보 따로. 그러니까 만약에 터트렸을 때 대응을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 지금 오늘 김종인은 내각제 얘기를 했어요. 내각제가 뭡니까? 대통령 권한을 뺏어서 그거를 총리한테 준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슈 전환, 이슈 전환이에요. 이슈 전환. 예. 근데 김종인이가 뭐 이슈 전환을 한들 뭐 안 먹혀요. 먹힐 수가 있나? 그리고 그 아저씨가 뭔데? 네, 김종인 위원장은 그 얘기도 했어요. 저는 이게 어느 정도 먹힐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김건희 씨 등판 안 해도 된다. 이 얘기를 자기가 공개적으로 했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등판을 하려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나오는 의혹 그 자체도 문제지만 이거 대응하는 대응 수위로 봤을 때 이게 쉴드가 안 쳐진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바에는 그냥 등판 안 시킨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와중에 신지의 폭탄이 터져버렸다. 그렇죠. 아, 그렇지. 신지혜 얘기로 돌아갑시다. 예. 신지혜를 지금 데리고 온 사람이 이제 김한길로 네, 말이죠. 김한길. 이건 뭐 다분히 말씀하신 대로 이슈로 덮고자 하는. 아니, 국민의힘하고 정체성이 맞습니까? 안 맞죠? 그래서 뭐 신지혜 씨가 있던 그쪽에서도 이제 굉장히 좀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여성단체 쪽이나. 어쨌든 네. 김한길은 지금 국민의힘이랑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이번에 여실히 드러난 거죠. 윤석열만. 아니, 근데 김한길의 용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얘기를 했는데 다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김한길은 왜 거기 갔는가? 이건 차치하고 김한길이 거기서 할 수 있는 밥값은 무엇일까? 저는 단언합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대선에서 당선된다고 칩시다. 그럴 가능성은 난 뭐 거의 없다고 보지만 하여간 그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100% 자기들이 집권할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예, 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지금도 그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자기들은 다 집권을 상정하고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이준석 같은 경우도 당선이 되면은 이제 그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 당내에서 주도권을 자기가 행사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나와봐요. 그 대통령한테 주도권이 계속 그렇죠.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김한길은 뭐냐? 그 쓰임새가 있어요. 정계 개편? 그렇지. 그래서 지금 170석이 조금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민주당. 뭐 근데 범 여권 의석을 다 합하면 180은 가까이 될 거예요. 예. 그 김한길 전공 아닙니까? 근데 이제 180석쯤 되는데 이쪽은 100석쯤 된다고. 네. 어떻게 국정을 운영해? 가능하지. 방법은 마치 BJP 연대 때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이 공동여당처럼 해가지고 그래서 간신히 이제 그때 한나라당하고 균형추를 이뤘다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민주당 내 수박들이 많지 않습니까? 민주당 수박들을 탈당시켜가지고 제3지대에서 정당을 만드는 거예요. 실상은 윤석열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그렇다고 또 민주당에 있던 사람들이 저쪽으로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중간지대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수박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읽힙니다. 지금 수박 민주당, 수민당.
뭐 이런 거 있고. 민수당. 민주수박당. 아니 그러니까 저도 김한길 위원장의 쓰임새는 용도는 대선 이후라고 봐요. 사실 대선 전에 김한길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에는 이후에 여소야대 국면을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소야대 국면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그 전략을 짜는 역할을 맡았다라고 봅니다. 저도. 네. 근데 아무튼 신지혜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은 오늘 일부 언론과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누가? 신지혜가. 신지혜가? 근데 그렇습니다. 뭐 윤석열 후보를 잠깐 만나봤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뭐 다르고 뭐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잠깐 만나보고 사람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한다고 언론에 대다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본인이 걸어온 정치 이력과 그런 거를 본인 스스로 다 부정하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아 정치란 무엇인가.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그 인터뷰가 참 좋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인터뷰가 내내 회자가 될 겁니다. 그 인터뷰는. 네, 예. 아주 즐거운 일이 오늘 많았습니다. 행복한 일이 너무 많았고 언론들 참 너무 김건희 건과 관련해서 신중하게 보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뭐 그게 저는 옳다고 보는데 그럼 예전에도 좀 그랬어야죠. 정제되게 해야 하는 건데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그 가족에 대해서도 그랬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 관련해서 기왕에 신지혜 얘기를 했으니까 이수정 교수에 대해서도 잠깐 한마디 하면은 이수정 교수가 김건희 씨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왜 언론들이 이거 만약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한 어떤 모 교수 출신이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며칠 가는 사안이거든요. 근데 그냥 슬쩍 넘어가더라고. 저는 신지혜 뭐 부위원장도 그렇고 이수정 교수에 대해서도 언론들이 아까 김용민 이사장 표현이 난 적절했다고 보는데 지나치게 매우 관대한 어조로 보도를 하고 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김건희 씨 관련된 의혹을 물으니까 그 대장동 관련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것이 알고 싶다 한 20년 했는데 20년 정도 하면은 세상이 보인다. 무슨 국내 관심법입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를 안 해도 20년 정도 열심히 살다 보면은 세상이 보여요. 그렇죠. 저도 대한민국에서 40년을 살았더니 대한민국이 좀 보이고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뭐 세상에 안 보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대한민국 보이시죠. 국민 중에. 다들 보이죠. 예. 이제 이수정 같은 사람들 보면은 이 엘리트 의식이 너무 똘똘 뭉쳐진 그런 경우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저기보다 덜 배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멸시합니다.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못 배워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사고하고 있는 거야. 아니, 저는 그 맥락 자체가 대단히 좀 그랬던 게 그게 인터뷰를 하면서 이수정 교수가 YTN 그 김건희 씨 보도 있잖아요. 그게 기획됐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 즈음에 이수정 교수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맥락 자체가 대단히 나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그냥 슬쩍 넘어가더라고요. 그냥 인용 보도만 하고. 저는 진짜 신지혜 오늘 건도 그렇고 이수정 교수가 최근에 보인 행보도 그렇고 언론들이 매우 진짜 관대하고 호의적인 어조로 이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구나. 네. 비판해야 될 점이 분명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네, 저는 2030 남성 세대들 모르겠어요. 2030 여성 세대들이 신지혜가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서 그럼 이제부터 마음 놓고 윤석열 지지해야지.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여요. 그렇다면 2030 남성들은 어떠냐? 오늘도 펜코 거의 반민주당 성향의 반 이재명 성향의 FM 코리아 거기 들어가 보니까 정말 멘붕도 이런 멘붕이 없어요. 거기 그런 댓글도 하나 봤는데 윤석열 후보가 신지혜가 누군지 알까? 아침부터 이게 웬 재앙이냐. 신지혜 영입 듣고 민주당이 영입한 줄 알았다. 꿈인 줄 알았다 정말. 예,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신재 씨가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쐐기를 박았는데 민주당에선 영입 제한이 없었다고. 무척 섭섭했겠네. 아니 그럴 이유가 있어요. 과도한 레디컬 페미니즘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긋는 내부의 스태프들이 많아요. 민주당 안에. 그러니까 성평등이나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은 자기들의 권력이 중요한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에게 쉽게 동화가 되고 휘둘리면은 큰일 난다라는 그 목소리를 내는 스태프들이 이재명 캠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페미들 다독여야 한다, 끌어들여야 된다 이 얘기가 얼마나 많았겠어.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들이 다 차단을 시켰어 사실은. 저는 진짜
다른 걸 다 떠나서 신재 부위원장이 뭐 녹색당 해가지고 지금까지 흔히 말해서 페미니즘을 주장을 하면서 미디어로부터 어떤 상징 자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그 저기 뭐야 페미니스트 서울시장 신재 네. 뭐 29살 때인가? 그랬죠. 그때 네. 나왔을 때 막 어마어마하게 언론에서 띄웠습니다. 근데 그 상징 자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상징 자본은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렇다면 어떤 정치적인 선택을 할 때는 그 상징 자본을 얻게 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흔히 말해서 정당 생활하면서 얻었던 동지도 있을 것이고 전 당원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뭐 여성들 간의 어떤 그런 자기랑 친한 어떤 그런 정치적인 동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랑 상의는 제대로 했는지 난 묻고 싶어요. 본인 개인의 것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은 지난번 신지혜가 서울시장 나왔을 때 포스터도 그렇고요. 네. 예. 저는 뭐 굉장히 신선하게 봤는데 근데 이제 그때도 신지혜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가 과연 이 천만 서울시를 이끌 만한 행정력, 정치력 이런 것들이 있는가? 아무도 검증하지 않았는데 막 띄워주는 거야. 이 맞아요. 띄워주는 거 보니까 야 이건 뭐 언론이 혹은 뭐 어떤 특정 집단이 굉장히 띄워주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 무책임한 짓입니다. 맞습니다. 아니 그렇게 왜 국민을 호도합니까?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려줘야지 능력의 유무를 또 따져줘야 되는 거고 그건 결국에는 저는 뭐 페미니스트들이 자기 권력을 확대하기 위해 신지혜라는 상품을 세상에 내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윤석열하고 손잡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은 좀 너무 놀라움이 크고요. 그리고 박원순 더러워. 난 이 사건 잊지 못합니다. 아니 뭐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는 상황이고 결국 경찰에 의해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나다시피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뭐 성희롱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성희롱과 성추행은 달라요.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결론과 관련해서 지금 행정법원에서 다투고 있거든요. 진실을. 아직 규명된 게 없어. 규명된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건데 더러워 박원순? 야, 박원순의 서울시가 이 여성단체나 페미니스트들을 얼마나 지원 많이 하고 또 뒷받침해줬는지 그거 한다면 이거는 뭐 페미니즘에 대해서 호오를 떠나서 이건 배은망덕한 행동입니다. 저는 아직은 그렇게까지 단정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런 어떤 신지혜 부위원장의 선택으로 흔히 말해서 어떤 페미니즘이라든가 사회적 약자, 성소수자 이런 목소리들을 내왔던 정치인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본인의 입지를 확보하거나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정치적 스탠스를 이용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그런 목소리를 내면은 본인의 어떤 실천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가면은 그 의도를 주장의 이면에 저 사람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의도를 의심하게 되는 거고 저 사람은 정말로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온전히 지금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인데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저렇게 가게 되는 것에 대한 무책임성? 참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고로 가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얌테이블의 캐나다 활 랍스타. 랍스타 어디 갔습니까? 랍스타를 저희가 먹을 수가 없는 게 당분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이게 여러 사람이 같이 식사하는 모습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거는 뭐 방역에 또 협조를 안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각자 다른 방 가서 먹고 오죠. 그렇죠. 따로따로 먹읍시다. 지난주에 그 우리 저 꼼찰청장에서 활 랍스타 먹었는데 네. 먹다가 지쳤어요. 꼼찰청장을 주고 양이 왜 많아서. 우리는 안 주는 겁니까? 네, 이야. 아니 이게 살이 수율이 꽉 찼어. 이 원래 비싼데 먹을 건 많지 않고 네, 그래서 이 랍스타 문화가 되게 고민들 하시는 게다가 또 이제 그걸 뺐단 말이야. 거기 그 왜 밥도둑하는 부분이 있잖아. 그것도 이렇게 돼 있어. 거기다 밥을 내장. 쑤셔 넣어서. 네. 그렇지. 참기름 붓고 먹으면은 죽여줍니다. 아이고. 쓰러져요. 네. 자, 얌 테이블의 캐나다 활 랍스터.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 홈파티의 제왕인 캐나다산 활 랍스터를 특가에 만나실 때가 됐습니다. 심지어 얌 테이블이었어요? 얌 테이블이요. 예. 네. 캐나다산 활 랍스터를 항공 직송으로 현재 신선함까지 그대로 보내드립니다. 원래는 살아있는 채로 배송되는 랍스터 샘플도 보여드리고 배송된 랍스터도 먹방도 준비할 계획이었지만 일상회복 잠시 멈춤에 협조하기 위해서 김용민 TV의 먹방도 잠시 멈추게 됐습니다. 이거 지금 제작진이 멘트 준비한 겁니까? 그렇죠. 김용민 브리핑은 혼자 하니까 네. 열심히 처먹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먹방도 잠시 멈춤하실 거면 그냥 방송 자체를 멈추세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희가 여기 앉아있는 그래요. 게. 알겠습니다. 자, 엄청난 수율의 살아있는 랍스타가 배송됩니다. 그동안 진짜 맛있겠네.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하던 냉동 랍스터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얘기지만은 냉동 랍스터의 맛과
살아있는 활 랍스터의 맛은 차원이 다릅니다. 네. 어느 정도냐면은 왜 그 편의점 가면은 게맛살 같은 게 아주 두껍게 오, 요새 요만한 거 그렇죠. 크림이. 네. 네. 그보다 더 큰 것 같아. 그리고- 너무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건 말 그대로 맛살 아닙니까? 요거는 진짜입니다. 진짜 랍스터 살로. 예. 자, 왜 사람들이 랍스터를 최고급 음식으로 꼽는지 그 이유를 이제 얌테이블 캐나다 활 랍스터를 통해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한 쫄깃함과 궁극의 탱글함도 맛보실 수가 있어요. 활 랍스터 500g 한 마리 21,900원, 600g은 한 마리 27,900원, 그리고 700g 한 마리 32,900원, 1kg 54,900원인데 여기서 700g 옵션, 그러니까 이제 32,900원을 추천합니다. 그램당 가격이 가장 저렴하고요. 1인 1랍스터 하기 가장 적당한 캐나다산 활 랍스터 특가 행사가 12월 23일, 오늘이 12월 20일인데요. 12월 23일 오전 11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야 이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실 수 있으니까. 네. 김용민닷컴에서 크리스마스 홈파티용 캐나다산 활 랍스터를 특가 할인에 무료 배송까지 지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럼 이게 1인분에 32,900원이라는 건데. 네. 오, 저렴하네요. 엄청 저렴해요. 네. 어디 가서 이 가격에 활 랍스터? 아우, 네. 저 살아있는 랍스터잖아요. 가게 가서 먹으면은요, 이거는 엄청 비싼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역을 위해서 이 활 랍스터는 이제 부스타를 맞았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네. 아니, 예. 모더나로. 예. 모더나.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보죠. 동아일보 얘기를 잠깐 동아일보. 해볼까 합니다. 네. 이 엄중한 시국에 동아일보가 대형 사고를 쳤는데 이 대형 사고가 슬그머니 묻혔습니다. 지난 12월 6일 동아일보 사면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보도가 됩니다. 사람 얼굴이 두 사람이 나와요. 자영업자입니다. 얼굴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한 자영업자, 하루 14시간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장동조 씨. 이 부분의 주장은 최소 2, 3년간은 최저임금을 내려야 자영업자들이 생존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서울 4년제 대학 졸업 뒤에 비정규직 30대 박청담 씨입니다. 이 사람 주장은 청년 극빈곤층 전락을 막기 위해서는 최저 10,000원은 돼야 한다. 요렇게 이제 직접 따옴표를 해서 지면에 요렇게 이제 배치를 한 거예요. 사진과 함께. 그래서 이게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자영업자가 반대 측, 찬성 측 요렇게 이제 입장을 얘기를 했나 보다. 인터뷰를 이렇게 했나 보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가 나가고 난 뒤에 이 박청담 씨가 고려대학교 출신인가 봅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커뮤니티에 이 동아일보 보도가 잘못됐다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올립니다. 근데 부분적으로 어떤 자기 워딩을 잘못 썼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이 박 씨가 제기한 문제 제기는 동아일보 기자가 자기가 얘기했다는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 대화라든가 사실과는 전혀 무관하게 거의 날조한 기사를 썼다. 자신의 대사가 전부 동아일보 기자의 창작이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자기는 최저임금을 인상하자는 주장을 동아일보 기자에게 한 적이 없다는 거야. 이 부분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 부분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동아일보에 소개된 자기 주장 자체가 자기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이건 매우 심각한 사건 아닙니까? 너무하네 진짜. 예? 그래서 동아일보는 기사에서 이 박 씨를 최저임금 10,000원에 찬성하는 공공기관 기관제 비정규직 근로자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뭐 소개한 거 뭐 이런 거는 둘째로 치고라도 이 동아일보 기사에서 본인이 주장했다고 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자기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심지어 동아일보 그 보도를 보면은요, 이 박 씨가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800만 명에 달한다. 자기처럼 대학 졸업하고도 비정규직 일하는 청년들이 올해 역대 최대다. 그래서 자신부터 식비를 먼저 줄이죠. 그래도 자영업은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숨통이 트였다고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한 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박청담 씨가 고려대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보면은 자기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800만 명에 달한다는 걸 동아일보 기사를 보고 알았다고 합니다. 자기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사의 전반적인 어떤 그런 박 씨가 말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사실상 날조됐다는 그런 얘기죠. 이 박 씨 주장에 따르면. 그래서 지난 7일 박 씨가
언론중재위원회에 동아일보하고 동아닷컴 등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를 합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사건이 접수된 뒤에 이 인터뷰를 진행한 동아일보 기자가 박 씨에게 계속 전화하고 집에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전화도 안 받고 대응을 안 했죠. 근데 동아일보가 이 정도 되면은 뭔가 문자라든가 정말 사과를 한다 이런 게 남기는 게 통상적이지 않습니까? 안 남겼습니다. 그러면 뭐 정면 대응을 가겠다는 건가? 라고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만 동아일보가 지난 9일 기사를 삭제를 해버립니다. 아, 사과 안 했고 사과 안 하고 사과문을 낸 게 아니라 삭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기사를 검색을 하면 이 기사는 삭제된 기사라고. 아니 이거 정말 너무 망신스러운 거라서 일단 삭제하고 보자 이런 것 같아요 느낌에. 근데 그렇다고 그걸 동아일보의 없어져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기일이 내일입니다. 내일이고 21일. 21일입니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일단 자기는 삭제했다. 그리고 전화를 걸어서 최대한 자기들의 뭐 의도라든가 이런 걸 설명하려고 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내일 언론중재위 가서 동아일보가 네. 그렇게 주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나 언론중재위원회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명백한 날조는 회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네. 이게요, 문제가 뭐냐면은 지면에까지 나갔고요. 심지어 이렇게 마주보면서 대화하는 것처럼 사진이 나갔거든요. 이게 보니까 언론중재위가 나가는 게 동아일보만 나갔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네. 이 언론중재위에서는 어떻게 보냐면은 동아일보 원 인터넷 기사 그리고 그거를 포털에 또 보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네이버 그리고 다음 지면 맞아요. 똑같은 그리고 기사인데 네 군데가 나가면은 네 군데 다 청구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리고 동아닷컴. 동아닷컴 원 기사가 이렇게 되면은 그 네 군데에 대해서 다 청구할 수 있어. 이번에 김용민이가 또 언론중재위에 또 제소를 했습니다. 그 2대1이. 네. 뭐였냐면은 김용민이가 이제 이재명 후보 아들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이제 도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박 사이트가 아니다 뭐 그러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뭐 근데 어쨌든 아버지에게 정치적 부담을 준 것만은 분명한데 네. 분명한 거는 2019년, 2020년이면 아버지가 재판 때문에 굉장히 고초를 겪을 때였습니다. 매우 어떤 시기였냐면은 엄중한 시국이었죠. 그 저 이재명 후보가 예전에 인터뷰할 때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이분은 일과 시간은 네. 경기도지사로서 일하는 시간은 그건 도민의 시간이기 때문에 절대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판 준비 못해. 참 이런 공직계에 대한 어떤 소명의식 또 책임의식은 참 빛나는 부분입니다. 어느 누구는 국민들이 300명이 가라앉는데도 그냥 방 안에서 퍼자고 그러는데 수요일에 그 근무일에 말이죠.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일 때 근무 시간에는 절대로 개인 일을 보질 않았어요. 언제 그 재판 준비를 했냐. 그 본인이 잘하는 사안이니까 또 본인이 변호사고 그걸 준비하는데 주말 동안에 집을 나가지도 못하고 밥 먹을 시간도 아껴가면서 그래서 김밥을 김혜경 여사가 싸가지고 와가지고 입으로 먹여주고 본인은 계속 일했고 그럴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새벽 5시인데 곧 출근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일은 얼마 친척이 안 되고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는 거야 이재명 후보가. 그런 아버지를 분명히 옆에서 봤고 또 어머니가 뭐 해경군 김씨 이런 말도 안 되는 마타도로 고통을 겪는 걸 뻔히 봤다면은 아유 근데 물론 이제 그의 인생은 또 그의 인생이긴 하지만은 그 평범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논란이 될 만한 무리를 빚을 만한 일은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잘못했죠. 네, 비판받아요. 누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이재명 후보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제 사과문이 나왔을 때 2019년이면 아버지가 재판 때문에 주말을 모르고 소송 준비로 눈, 코, 뜰 새 없을 시기였는데 온갖 마타도어와 공세, 감시 때문에 늘 정당성을 입증하며 살아야 하던 아버지를 생각한다면 또 어머니 또한 무수한 공격으로 고통당해온 것을 보았다면 자기 또한 늘 일거수일투족 감시의 대상으로 살 수밖에 없음을 알았을 텐데 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도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27살인 아들 참으로 황망한 일입니다. 아니 미담은 아니어도 이런 일로 시비거리가 돼야 합니까? 라고 썼는데 2대1가 뭐라고 썼느냐. 이재명 아들 불법 도박에 낙곰수 김용민 이게 시비거리인가? 시비거리가 되지 않는다면서 이재명 후보를 두둔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본인 페이스북을 제대로 읽은 거 맞아? 모르겠어. 또 뭐 그대로 뭐 캡처까지 해가지고 기사에 냈는데 방금까지 말씀하신 거랑 너무 갑자기 달라요. 왜 논조가 한겨레에다가 조선일보로 가? 이런 완전히 이재명 후보 아들 문제는 시비거리도 안 된다라는 투로 내가 얘기했다고 날조 허위 보도를 했어요. 바로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2대12 인터넷 원문 그리고 네이버 다음 이 세 군데 배상까지 했지. 배상은 당연히 걸어야죠.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걸었습니다. 정정보도 및 배상, 손해배상. 예, 이렇게. 여러분 명백한 허위 사실이면요. 그렇죠. 심지어 이거는 반론도 안 듣고 그냥 그대로 낸 거야. 이렇게 항상 이렇게 뭐 그냥 남의 이제 페이스북 긁어다가 기사 쓰고 뭐 커뮤니티 글 베껴다가 기사 쓰고 그거 이러니까 제대로 갖다 이런 사고가 나죠. 베꼈어야지. 제대로 베꼈어야지. 이거 완전히 하지도 않은 말, 전혀 의도하지 않은 그런 말을 실어가지고 김용민이가 그렇게 얘기했다. 이재명과 관련한 일이라면 무조건 덮어놓고 옹호하고 두둔한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 지지자들은 정말 수준 낮은 사람들이고 이재명이 집권하면 이런 놈들이 그야말로 판치고 다닐 것이다. 라는 이미지를 좀 심어준 거 아닙니까? 악플도 다 그랬어. 저를 막 비난하는 악플들이 계속됐습니다. 사안이 심각하네요, 이거는. 네. 그래서 이제 언론중재위 가가지고 제대로 한번 따져보려고. 근데 궁금한 게 예. 아니 기사를 쓸 때 페이스북을 봤을 거 아닙니까? 네. 봤는데 그렇게 기사를 쓰면 1. 완전 난독증이지. 난독증이지. 문해력이 없다고 봐야지. 1. 난독증 아니면 2. 의도성. 근데 그 두 개도 다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했을까? 굉장히 젊은 기자들하고. 네. 문제가 될 거라 생각을 안 했으면 문제를 만들었겠죠.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1,000만 원씩 걸었는데 단돈 100만 원이라도 받으려고요. 이거는 뭐 말로만 뭐 정정보도 이거 안 바뀝니다. 코를 한번 좀 다치게 해줘야지. 정신 차리게 해줘야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용디의 새로운 도전 썬데이 용인 8090 세대를 위한 라떼 월드를 열다. 썬데이 용인 사건과 실화, 화제의 인물, 음악과 영화 모든 장르를 총망라한 썬데이 용인 9월 5일 팟빵에서 공개됩니다. 썬데이 용인. 아이고 이거 구독해달라는 말을 깜빡했네. 썬데이 영민 구독 그리고 아까 그 동아일보 기사 정도 되면은요. 사실 이게 만약에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미국의 뉴욕타임즈라든가 영국의 뭐 가디언 이런 데서 만약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 이건 뭔 다 날아가요. 다 날아갑니다. 편집국장까지 다 날아가고 일면에 왜 이런 거짓 인터뷰가 사용됐는가 진상조사해가지고 쫙 싣고 이런 식으로 안 끝나거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언론중재위를 여러 번 경험했는데 참 합리적이에요, 이분들이. 언론학자도 있고 뭐 판사도 있고 그런데. 그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합리적으로 된 겁니다. 아 그래요? 그전엔 어땠어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가잖아요. 네. 아시잖아. 중재위원 있고 여기 있고 네. 막 주장하지 않습니까? 네. 정상훈 선수 잘 알잖아. 알죠. 이거를 막 이거 한번 던질라다 참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부먹을 좋아하고 상대방은 찍먹을 좋아하는데 그럼 소스를 반만 뿌려로 결론을 내렸던 정말 그런 상황이 말도 안 되는 거고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반론에 다 실었어. 근데 반론 보도를 하래. 그렇게. 그냥 반론 보도는 사실 이제 반론 정당 보도는 뭐, 아니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근데 하여간 저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대해서도 사실은 얼마 전에 언론중재위에 중재 요청을 했습니다.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우리 평화나무를 상대로 해서 다시 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평화나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야기만 듣고 기사를 쓴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언론중재위원회를 회부를 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평화나무를 상대로 해서 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1억. 쌍방이 지금 한 거예요? 그렇죠. 지난 금요일에 우리 변호사 없이 네. 권지현 센터장이 가가지고 고생을 하셨는데 뭐 내용적으로 완승했다라고 저희가 답변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건이 이래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를 따로 한번 설립하겠다라고 네. 하면은 지원금을 줍니다. 근데 지원금을 주는데 자기들이 봤을 때 이 지원금을 준 교회가 아직 성과가 없고 성장이 안 된다. 그러면은 도로 회수해. 그래요? 준 돈을 빼서. 예. 세상에서 제일 서러운 게 줬다 뺏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지원이 아니지. 뭐 저리융자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했던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발끈했어요. 예. 발끈을 해가지고 저희를 상대로 해가지고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내용 증명에는 아니 그 기자가 말이야 자기 신분을 속이고 마치 그 지원받은 목사의 친척인 양 접근을 했다.
그리고 또 반론을 듣지도 않고 기사를 썼다. 아하. 둘 다 거짓말이거든. 그래서 그 증거를 저희가 내밀었어요. 전화했을 당시의 육성, 그리고 또 반론을 듣기 위해서 애썼던 그 경과들을 평화나무에 올렸더니 내용 증명엔 또 그렇게 다뤘고 또 그 내용 증명을 토대로 해서 보도 자료를 만들었는지 여러 언론사들이 이걸 또 그대로 받아 실었어요. 아하. 실으면서 우리한테 반론을 한 번도 듣지도 않고. 역으로.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의도 수목교회가 우리 평화나무를 상대로 언론 중재를 할 때는 그 부분은 뺐어. 반론 보도 안 들었다, 친척 사칭했다, 네. 그 부분 또 뺐어. 아하. 이 상황을 그대로 넘어갈 수가 없어서 일단 우리가 보도를 정확하게 했어요. 전혀 뭐 흠결이 될 만한 내용으로 보도한 거 없었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그냥 반론 보도 하나 실어주는 걸로. 반론 보도 하나 실어주는 걸로. 반론도 그동안 열심히 보도를 해줬거든. 네. 찾아다니면서 물어봐가지고 반론을 들었는데 그냥 실어주기로 했어요. 정정보도 요청에다가 1억 배상금 내라고 한 거 다 그냥 무의로 만들어버려. 여의도 수목교회 빈손으로 돌아갔어요. 자, 그리고 그 언론사를 상대로. 근데 여러 언론사들이 한 로펌을 샀어. 아. 거기 와가지고 시작부터 정정보도 받겠다. 정정보도 받겠다. 완전히 날조된 거였으니까. 네. 그런데 배상은 못하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파기했습니다. 중재가 불성립되고 조정이 불성립되고 이 소송으로 그래서 가겠네요. 소송으로 갈 겁니다. 네. 그냥 단돈 10만 원이라도 다 받아냅니다. 반드시 그럴 거예요. 이렇게 평화나무가 지난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최대 교회예요. 상대로 저희가 맞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동아일보 박청담 씨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지금 이 동아일보를 상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약간 버거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럼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동아일보에서 여러 가지 또 뭐 이런 거 할 거예요. 그랬을 때 흔들리기 쉽거든요. 네. 그 언론을 상대로 이제 자기의 권리가 침해됐다? 네. 손해배상을 무조건 받으세요. 단돈 10만 원이라도. 지난번에 열린공감TV가 김용민 소유다 이런 식으로 누가 쓴 걸 그대로 컨트롤-C 컨트롤-V 했다가 저한테 30만 원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언론이 있었습니다. 네. 언론중재위에서 30만 원 받아왔어요. 네. 네. 쉽지 않은 언론중재위에서 그 뭐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오보니까.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그렇죠. 완전 날조된 사실. 이런 거는 언론중재위가 그냥 뭐 아니 언론중재위 차원에서 배상을 잘 안 해줘요. 그냥 조정 결렬해가지고 아니, 넘기거든. 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해줘요. 아. 많이 해줘. 근데 아마 그렇게 언론중재에서 제안을 해도 언론사에서 안 안 받아들이면 이제 받거든요. 조정 불성립이 돼서 이제 재판으로 가는데 주정 불성립 되는 아마 거야. 그 소송으로 가도 자기들이 지니까 그렇죠. 그냥 30만 원에 끝내자라고 했겠죠. 네. 네. 근데 참 어쨌든 이 동아일보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진짜 웃긴 게 이게 그 보도가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인터뷰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최저임금 찬반을 섭외를 해서 아니 토론을 한 딱 건데. 사진까지 실었어. 그리고 본인 실명 뭐 하는 사람인까지 받고 각자 주장을 했고. 근데 그게 다 뻥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애초에 인터뷰를 한 섭외를 사람이. 그렇게 한 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기사를 삭제하고 끝날 일이 아니고요. 이건 정말로 이거는 정정 보상은 크게 내야 돼요. 네. 그래요. 하여튼 동아일보에 피해를 입으신 그분 끝까지 권리를 행사하시고요. 동아일보 별거 아닙니다. 받아내면 됩니다. 받아내시고 언론중재위에 제가 봤을 때 이 건은 그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엄청난 불명예예요. 고통이에요. 이런 일도 안 하고 그냥 뭐 귀찮으니까 넘어가야지 이러는 순간 언론은 다음 왜곡, 다음 가짜뉴스 제작에 힘을 얻습니다. 그렇죠. 이래도 되는구나. 앞으로도 이러면 되겠구나. 안 되죠. 언론 개혁을 위한다면 자기의 권리를 반드시 행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이재명 후보가 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반드시 할 겁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양반은 할 거예요. 국민들이 반대하면은 뭐 안 한다 그러는데 그 양반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국민들이 찬성하게끔 열심히 또 노력을 합니다. 지금은 반대해도 국민들이 찬성하게끔 하고 국민 동의 얻어서 할 거예요.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 지지가 많아요. 지지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저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단어, 근데 피해 구제제도 뭐 이런 차원이잖아요. 무슨 정치적인 사안을 자꾸 조중동이 들이대는데 기성 언론들이 이 동아일보 이 건이야말로 정말 이게 뭔 날벼락이에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야말로 진짜 손해배상 확실히 해야 돼요. 기